부동산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거의 끝물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성 장세를 못 막아가지고 폭등을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요,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요, 지금 뭐 가격 올라간다 해가지고 옆길족들 보고 사도록 만든 다음에요, 현금화 해가지고 빠져나갔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게 다 지표로 나오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 서울 40대가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자금력을 갖춘 40대의 매수 비중이 늘어났고, 대출 규제를 하니까 30대의 돈줄이 막히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말 같지가 않은 소리. 40대는 영끌족 아니에요? 이 와중에 사는 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요, 자금력을 갖춘 40대가 아니라 갭투기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거래는 안 막죠? 갭투기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0대가 많이 사들였다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아무래도 갭투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전세에 놔가지고 못 팔던 사람들이 팔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대출도 잘 안 나오죠.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갭투기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샀던 거고. 그래도 30대보다는 40대가 자금 여력이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격 뜬다고 부추겨가지고요, 딴 지역에서 많이 산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이 다 어디서 나왔다? 정책대출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체주담대는 줄고 정책대출이 늘었어요. 정책대출로 디딤돌 버팀목 받아가지고 갭투기 할 수 있어요? 디딤돌 버팀목으로 갭투기 못하죠? 즉 이걸 받았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정책대출은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영끌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체주담대가 줄었다. 자체주담대를 어떻게 줄여요? 열심히 갚아서? 열심히 갚아서가 아니고 팔아서 갚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나갈 동안 정책대출로 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책대출 규모 계속 늘리는 거는 집 사가지고 차익 본 사람들 빠져나갈 길 마련해 주면서 새로운 영끌족들 끌어들여가지고 기간만 뒤로 연장한다. 다음 정부 때까지. 그게 지금 다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 정책대출 막는다고 해놓고서 제대로 안 막냐. 저렇게 계속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면은요, 저거 다 결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부실채권이 왜 많이 늘어나겠어요. 결국엔 저것도 그러면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1차적으로 은행 부담이고 2차적으로는 2차 보전 방식 해주는 정부 책임으로 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 디딤돌 버팀목에서만 늘어난 거다. 정책대출 막으면 끝이에요. 근데 정부가 정책대출 계속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죠. 그리고 자, 정책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기사길래 제가 좀 반박 좀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인 집을 살 때 2, 3% 금리 개소리 입어씌우고, 그 상향된 게 얼마인데, 언젠데 8,500만 원이라. 제가 이거 지금 그 근로소득자면 90%가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90%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책대출로 지금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저 호의를 언제까지 정부가 해줄 수 있냐? 돈 없어가지고 추경하는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떨어지는 지표 나올까봐 지금 제가 부동산도 집값 부양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대출만 쪼이지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죠.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근데 부동산원이나 KB는 계속 올라간다고 했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는 지표는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왜? 공공기관의 통계와 상반된 결과를 내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쌓였던 것을 의식한 듯 부합하는지 테스트해가지고 부동산원이랑 맞춰서 내겠다. 그러면서 요 카리스 통계만 엇박자가 났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게 왜 엇박자가 났는지 알아요? KB나 부동산원에서 호가 기준으로 통계를 내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당시에 요 통계에서 9월 하락을 이야기를 했는데 얘랑 부합하게 9월 하락으로 나왔던 공공기관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실거래 가격지수. 그러니까 KB 집값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은행 쪽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원 대통령이 누구였는데 집값 부양하려고 난리친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KB랑 부동산원에서
올라간다고 계속 지표를 냈는데 실제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9월 실거래 가격 지수 작년 9월 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상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통계 바꾼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분명히 하락으로 나왔는데 통계 또 바꿔가지고 상승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정당한 지표가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정부도 통계 조작 한번 봐야 돼요. 왜 하락으로 나왔던 것이 몇 달 지나니까 상승으로 은근슬쩍 바뀌어있냐. 제가 그때 분명히 한 달까지 다 봤었는데 신고는 한 달까지니까요.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한 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상승으로 슬그머니 바뀔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민간에서 반대되는 지표가 나오니까 압박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통계까지도 유리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지방도 보세요. 지방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올해 지방 아파트 누적 변동률은 작년 한 해 하락률을 만큼 내렸어요. 1분기 만에. 인구 감소. 이미 지방 인구는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죠. 빈집도 역대 최고입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무슨 집값 상승이냐. 얼어쳐 죽을. 집값 하락.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요. 어디부터? 영끌 성지부터 추출한다. 자, 디딤돌 버팀목 열심히 받아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고 무리하게 전세 들어갔는데 거기 하락하기 시작하면요. 전세금 돌려받는 것도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집 산 사람들도 또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 맨날 강남이나 이런 데 상승한다. 개소리고 그건. 제가 얼마 전 준천중공도 봤잖아요. 취소됐잖아요. 신고가 찍는다고 그렇게 사람들 난리치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분위기가 지속되면 외곽지역에 소외되고 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똘똘한 한 채랑 상급지 갈아타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형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세 글자로 4단계죠. 지금 여기서 팔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맨 위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안 팔리고 양극화가 돼요? 요 층이 사라졌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요 가격을 못 버티고 떨어지는 수요는 생기겠죠. 수요 감소가 되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죠. 적어도 막 재건축하면 조금이라도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유지될 수 있어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생기는 건데 주식처럼 돈놀이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맨날 양극화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 거래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4월에 거래량 줄고 있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맨날 영끌해가지고 집 사지 말아라. 코로나 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너 말할 때 집 샀으면 지금 얼마를 벌었다. 팔아야 본 거지 팔려요? 그때 영끌했던 사람들 빠져나온 사람들 10%도 안 될걸요? 아 집값은 올랐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이자가 270만 원이다. 8억 원짜리 아파트 샀는데 이자 270만 원 내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전세 이자 내는 것보다 부담 더하죠. 또 생활비 카드 돌려먹기로 겨우 버팁니다. 작년에 이미 경매만 14만 건 넘게 나왔어요. 이자가 올해부터 경매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부터 경매 쏟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작년이 2019년 저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해고 올해는 2020년이 변동금리로 바뀌는 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얼마나 버틸 거예요. 근데 문제는 DSR이 적용됐기 때문에 갈아탈 수도 없다. 그럼 팔아야 되는데 누가 급하냐 그럼 지금. 누가 급해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제일 급해요. 농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하겠어요? 아니면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하겠어요? 근데 5월부터는 전세 규제 들어가죠. 5월부터 전세 보증이 90%로 줄어요. 10%의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잘 안 내줄 겁니다. 6월부터 소득 기준 본다고 그랬죠. 7월부터 DSR 3단계 들어가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빨리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니까 게임도 뉴비 안 들어오면 고인물 게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이벤트 풀듯이 정책대출 풀어가지고 겨우 버티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정책대출 해가지고 저소득층 조금 더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집 사주면서 차익 남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고 있는 거다. 2020년부터. 그게 핵심이었다. 지금 영끌족들 끌어들여가지고 가주택자들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뭐 양극화니 뭐니 양극화 될 거면 강남 집 사는 거 아니면 집을 사지 말아야지. 왜 양극화 된다는데 집을 사요? 근데 지금 거래량 확 줄었죠. 대출 막아버리니까.
그 와중에도 정책대출로 겨우겨우 집 사고 있는 거다. 근데 정책대출은 언제까지 대주겠어요? 은행도 손실나는 대출인데. 우리는 절대 저 마지막 터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이제 정부도 못 도와줘요? 여태까지 정부가 청약통장 끌어다가 주택도시기금 끌어다가 살려놓은 건데 그것도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